네, 이제 원대 후기의 상곡, 개인 작가별로 그 사람의 작품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는데, 원대 후기의 상곡 하면은 사실 딱 두 사람입니다. 장가구, 그리고 그 앞에 교길. 교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장가구를 하겠는데, 우리 책에 다른 작가군의 작품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묘수의 빅난인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어떤 상곡의 전체적인 형태가 형식적인 유미주의적 성격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님에게 옷 붙여드리자니 님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님의 옷 붙여드리지 않으려니 님 추우실까 걱정되네 해서 첫 두 구가 사실 이게 완벽한 대우를 이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그 어떤 대꾸를 염두에 두고 작성이 된 거죠. 이런 스타일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꾸를 깎고 다듬으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연습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나오지 어떤 즉각적으로 바로 나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이전 상곡은 솔직하게 그냥 붓 가는 대로 쓰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나머지 두 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붙여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몸 정말 어쩔 줄 모르겠네 라고 해서 또한 이제 정기의 상곡하고 달라지는 거는 정기는 자기의 어떤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그 글자 자체가 그 감정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런 게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정을 드러낼 때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은근하게 노래했기 때문에 풍미가 있는 느낌이 있다, 우아한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이 원대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꾸를 깎고 다듬는데 계속 이제 작가들이 힘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자, 우선 관운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원래 몽고인 출신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높은 관리였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중국의 전통 문화에 자기가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을 나중에는 버리고 강남 지방에 숨어서 지내면서 완전한 중국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관운석이라는 이름에서 어떤 몽고의 느낌이 안 나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작품도 처음에는 그 몽고인의 특징이 있었던 거침없고 뭐 생동하는 이런 느낌의 작품이었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중국 전통 시가에서 추구했던 은근하면서도 아름다운 품격을 이 사람도 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이분의 작품 한 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량주라는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꽃물에 비치고 연꽃이 물에 비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국화는 노랗게 피었다. 자, 이거 계절이 어떻습니까? 국화 피었으니까 가을입니다. 밑에 온통 가을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른 연잎 밑에는 해오라기들이 숨어 있다. 지금 가을에도 사실 빛이 조금 강렬한 편이기 때문에 해오라기들은 연잎이 자,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 밑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죠? 숨어 있는 겁니다. 가을바람에 물결 출렁이며 개수나무 향기가 떠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뇌봉탑 가에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긴 한 줄기 전단강이 저 멀리서 보이는 겁니다. 전단강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고전 강독에 얘기해서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전단강은 예, 이게 이제 어, 소주, 항주 그 지방을 지나는 그런 강인 거예요. 옛날부터 굉장히 문학 작품이 더 많이 나오고 유명한 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딱 나오면은 여기가 강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호수물은 맑고 강물결 출렁이는데 하늘가엔 조각달 걸려 있고 기러기 떼가 두세 줄 줄지어 날아가네 해서 계절감을 이렇게 이제 풍경을 묘사를 잘 해가지고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책에서 이게 이제 서호 근처의 가을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호를
혹시 가봤거나 이제 안 가본 분들은 나중에 또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서호같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어떤 문화 공간에서는 그 문학 작품하고 얽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학사 수업이나 이런 거를 듣기도 전에 학부 때 서울을 가는 바람에 뭐 아무도 모른 채로 그냥 돌아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갈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 문학사를 수업을 듣고 중국 고전강독 수업을 듣고 이런 다음에 이제 서울을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작품들을 실제로 거기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을 11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을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11월 초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아무래도 남방이다 보니까 아직 한국어의 한가을 느낌? 그런 느낌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뭔가 자기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주변의 경관을 묘사하면서 자기의 그 여유로운 마음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도 이 전체적인 품격을 은근하면서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의 저자는 우리 교재의 저자는 사실 이런 게 상곡에서는 조금은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곡이라면 역시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그 어떤 백미가 있는데 점점 뭔가 감추는 느낌으로 옛날 시사적인 느낌으로 가게 되어서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상곡의 최고봉 중에 한 명인 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광조하고 같이 더불어서 원곡 6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작급보다는 상곡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곡 6대가 중에서 사실 상곡이 가장 뛰어났다 하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의 작품의 특징은 점점 이제 이게 이제 원대 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중국 시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느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풍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 시사에서요. 그래서 점점 이제 표현을 깎고 다듬어 가지고 마침내는 이하라고 이제 어, 당중기 만당에 가까운 그 시기에 나왔던 이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작품을 참 상징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가지고 계속 곱씹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현대적인 느낌의 시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사진 위치에서도 보면은 이 장가구와 함께 상곡으로 상곡을 이제 새로운 시가의 반열로 확실하게 올려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상곡의 어떤 묘미는 역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건데 조금은 단점도 같이 이제 조성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교길은 시사와 같은 정통적인 장르로 상곡을 올려놓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청강인 중에서 이제 직경이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인데 굉장히 짧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수양버들의 푸른 가지가 천가닥 만가닥 갈라져서 흔들리고 있지요. 한가한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눈물로 봄이 이제 가는 것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시름을 띄워 보내려고 하는데 지난밤 비로 개울가에는 붉은 꽃잎이 뚝뚝 떨어져 있네요. 해서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걸 이제 우아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이게 좀 그 수법이 너무 뻔해가지고 사실 봄이 가는 것을 노래하는 시 중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은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 문학성이 있어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게 이제 우아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전통 시사의 누군가가 썼음직한 그런 식으로 그대로 작품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길의 작품 짧게나마 만나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가구를 해야 되겠어요. 이 장가구는요 원대 후기 삼국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교길도 훌륭하지만 사실 이제 원대 후기 삼국하면은 이 장가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낮은 벼슬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벼슬을 버리고 강남 일대를 주유하며 생활을 하는데 작품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주유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풍경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예. 게다가 이분은 그 생산량이 최대였습니다. 최다 작품 생산한 작가 장가구.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사람은 상곡만 창작을 했고 작극은 전혀 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상곡을 옛날 중국 시사하고 똑같다고 여긴 사람이고 예, 그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를 깎고 다듬어서 전화하면서도 뜻이 깊고 아름다운 이런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근채시 그 율시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대꾸를 진짜 이 사람은 썼습니다. 이전에 나온 산곡 작품은요. 이건 진짜 대꾸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대꾸 비슷하게 그런 어떤 대꾸의 느낌을 주도록은 했는데 진짜 대꾸는 이분이 이제 진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문학사적 위치로 보면은 조금 전에 했던 교기일과 함께 이 상곡이 새로운 어떤 시가로서 시사하고 같은 어떤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곡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어떤 그 비분간개한 느낌을 얘기했던 그런 작가의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상곡은 남녀 사이의 정을 얘기했는데 이 장가구에 이르게 되면은 예전 시사처럼 고거의 제재가 사경, 언정, 송별, 회고, 설리, 담선, 영물, 증답 너무나 완전히 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경이라는 거는 경치 묘사, 언정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별에 대한 이야기, 옛날을 생각하는 것, 어떤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저리 뭔가 이론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 설리적인 것, 신선적인 느낌, 그리고 사물에 대한 묘사,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는 뭔가 이제 편지 주고받듯이 주고받는 화답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옛날에 중국 전통 시가하고 완전히 똑같아지게 된 거예요. 고거의 제재가요. 자, 이분의 작품 교과서에서 한 작품 다루고 있는데 세홍추라고 지금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옛날 중국시 그대로예요. 당교 아래로 흐르는 물, 서령 나루터 쪽으로 합쳐지고 매화나무 우거진 길 위엔 은근한 향기 떠다니고 성근 꽃 그림자 드리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절름거리는 노새 타고 헤어진 모자 쓰고 산으로 올라가 저녁해 아래 낡은 절벽에 시를 지어 적어 놓네. 나뭇가지 위에선 파란 물새 울고 물 위엔 백로가 나는데 인포의 무덤은 내 마음 아프게 하네. 인포는 굉장히 천재적인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작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 자체가 진짜 그 옛날 중국 시사를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역시 단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국의 장점인 그 어떤 개성,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누구나 이렇게 예전에 한번 그 썼음직한 그런 스타일이지 이 작가만의 어떤 특이한 점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수업에는 원대 잡극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전기하고 후기, 전기에 관환경파, 왕실보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
전기가 중요해요. 후기는 좀 세태했는데 후기를 아마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후기는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